예, 어, 오늘 이렇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 함께 간담회를 하게 되어서 참 기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 이 소위 탈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피상적으로 접근되고 무엇보다도 한쪽의 생각이 주요한 생각인 것처럼 뭐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저희가 합리적인 대안을 항상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항상 저에게 많은 훌륭한 조언을 해주고 계신 이종성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여러 단체들과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항상 하셔서 저희가 오늘 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꼭 경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저도 미리 파악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들 저희가 반영해서 꼭 이 정책 완성시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성 의원님, 먼저, 예, 김연아 대표님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의 대표 김현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탈시설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생긴 자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들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시설 시범 사업소에서 실제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공익신고를 했던 물리치료사 박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시설 시범사업소 피해자 박충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민들레 공동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훈 신부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의 이사로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이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로 핫하게 우리 사회에서 거론이 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오해 또 곡해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많은 부분들이 논란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또 대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도 역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 오늘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경청하고 우리 어떤 정책이라도 한 사람의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듣고 그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서 정책, 법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인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 경청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준비해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1살의 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 곳도 정부의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서 정원이 축소되고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이 퇴소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기에 사지에 내몰려 있던 중증 장애인 발달 가족의
현실을 알리고자 같은 처지의 부모님들과 힘을 합쳐 탈시설 정책에 저항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의 주된 화두는 탈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은 탈시설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보지도 못한 채 그 변화를 직격탄으로 맞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중증 발달 장애인의 부모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거리에 나가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희 부모들은 지난 21년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퇴소는 사용 선고다. 탈시설 로드맵 실행하려면 차라리 동반 안락사를 허용하라. 권덕철 장관은 국감에서 한 약속을 지켜라 라고 외쳤습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부모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하지 않는 장애인의 강제 퇴소나 시설의 강제 폐쇄는 없다고 했습니다. 탈시설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돌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말뿐이고 탈시설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탈시설 로드맵의 실행으로 입소 대기자들은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나마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저희 아이들은 원치 않는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1대1로 돌본다고 자랑하던 자립지원주택에서 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7개월간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뉴스를 보셨는지요? CCTV도 없는 그곳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저희가 바로 탈시설의 당사자인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부모입니다. 왜 시설에 살지도 않는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까? 오로지 자식을 지키고자 한여름부터 한겨울까지 거리로 나가서 외쳤던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 관련 시설 이용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거주 여건을 개선해야 마땅한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을 막무가내로 폐쇄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탈시설 지원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내에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만큼이나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제안하는 자립지원주택에서 사는 것이 시설보다 더 낫고 행복하다면 왜 마다하겠습니까? 심지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도 없고 CCTV도 없는 좁은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언제 누군가에게 인권 침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말도 못하고 자기 방어도 어려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자식을 지키려고 나온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탈시설 정책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둘째, 탈시설 정책은 중증 발달 장애인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욕구 등은 다양하며 누군가는 자립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누군가는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같이 상시적인 돌봄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서 거주시설에 들어온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왜 하루아침에 자립이 대상이 되어 일반 주택으로 거처를 옮겨가야만 합니까?
자립 지원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중증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서도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이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상시적인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탈시설시키는 것은 중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장애인들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없애고 소위 탈시설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해 아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장애인들이 사회로 내동댕이 쳐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 관련 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설립한 양로시설, 요양시설, 거주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용자의 선택이 폭이 다양해지고 가족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장애인 거주시설은 현재 남아있는 시설조차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선택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각 시설마다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없애려 하고 있고 그동안 신고사항이던 거주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왜 장애인들에게만 이리도 가혹한 제한을 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복지시설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왜 장애인들에게만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엄연한 차별이며 장애인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치매, 중증질환, 노환 등으로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과 같은 시설이 점점 늘어나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고 있지만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들어도 중증 질환이 생겨도 비장애인들처럼 들어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기 이전에 중증 발달 장애인 등 장애인이 고령화되거나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와 같이 가족들이 장애인 당사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비장애인처럼 마음 놓고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 중증 장애인 돌봄, 의료 지원 전문 요양 서비스 지원 대책부터 최우선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탈시설 정책은 중증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탈시설 정책으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신규 입소가 제한되고 정원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든 크든 시설에서 문제만 생기면 법인을 해체하여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에서는 위와 같은 정책을 빌미로 심한 도전 행동이 심한 아이들부터 먼저 퇴소시켜 중증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탈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장현도 이번에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탈시설 지원법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탈시설입니까? 탈시설 정책의 목적이 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사람답게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함입니까? 무책임한 탈시설 정책이 지금도 어렵고 힘든 장애인 가족을 위기 가정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우리 부모들을 예비 살인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탈시설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중증 발달 장애인과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장애 자녀들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나 질 좋은 서비스를 구축하지도 않은 채 탈시설만 하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일부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더욱 큰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거주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나서서 개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 침해가 있다면 부모들이 인권 지킴이가 되어 예방과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전장현 같은 장애인 단체들이 나서서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장애 당사자의 의사 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일부 장애인 단체의 이해관계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설에 자녀를 맡겨두고 나 몰라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의 가정이 온전히 돌아가야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시설이라는 버팀목에 기대어 가정을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장애인 가족들의 비극적인 자살과 같은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 정부와 차기 정부와 관련 국가기관들은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과 같은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입니다. 장애인을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느냐, 시설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느냐는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시설 거주 여부는 장애인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더 좋다면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설이 더 좋다면 당연히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같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장애인 정책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진석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2016년부터 공인신고를 이어왔는데 아마 지금 이 자리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장애인 학대와 횡령범죄를 수차례 내부 고발했다가 2번의 해고와 1번의 중징계, 2번의 형사고소를 당한 공익신고자 박대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탈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 장애인 학대와 횡령 범죄 등을 저지른 시민단체인 전장현과 인권단체인 발바닥을 고발하려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사회복지 프리엘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1982년도에 서울시 양천구에 설립된 시설법인으로 2007년도 전장현 상임대표 박경석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운동가 김정한 등이 구성한 비대위에 의해 이사회가 고발 해체되어 2008년부터 서울시장이 임명한 관선이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현재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운동가로 급여를 받는 김정아가 2018년부터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장현은 2018년 상임대표 박경석이 이사로 참여하였고
현재는 전장현 사무국장이 이사로 선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2월 1일 입사 후 201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저지른 장애인 학대 및 횡령 범죄를 내부 고발하였다가 형사고소와 해고를 당한 상태이며 현재 2건의 행정소송과 3건의 행정심판, 20건의 형사고소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 천주교와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제가 한 내부 고발이 모두 허위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부 고발했던 내용을 들어보시고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제가 허위 신고자인지 내부 고발자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분은 최초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신진석, 신진원 두 쌍둥이 형제입니다. 두 분 다 최중증 장애인으로서 의사 표현은 불가능하고 말이나 어떤 것도, 행동도 불가능한 장애인들입니다. 저는 이 장애인을 접한 계기가 2016년 7월 시설장의 지시에 의해서입니다. 퇴소되어 있는 제가 입소장애인 60여 명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퇴소된 장애인을 시간의 근무를 사용해서 출장 치료를 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거부하기에는 여기서 제보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기로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진석 씨를 직접 찾아가서 신체 테스트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내부 고발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발견한 28세의 젊은 장애인은 몸에 4군데 이상의 욕창이 있었고 몸은 씻지도 않아가지고 손에서는 썩은 데가 났고 옷도 입히지 않은 나체 상태로 기저귀와 한자복으로 덮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간병인은 조선족으로 8명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98세의 노인들, 산소호흡기까지 생명유지장치까지 달고 있는 노인들 옆에서 계속 그 노인들의 사망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처음에 저한테 보고받기로는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의사 표현이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담당 생활재활교사와 직접 찾아갔더니 온몸으로 자기 왜 여기 있어야 되냐, 휠체어 빨리 가져와라, 나 시설에 갈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생활재활교사님이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물리치료사로서 이분이 여기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면 죽을 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인에 내부 고발을 하면서 잘못 해소되어 있으니 복귀를 시켜달라. 이분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겨우 28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거 제가 보고를 7월 14일에 했는데 7월 29일에 시설이 인권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시민단체가 봉고차를 들고 타고 인권 담당자 2명과 함께 법인 사무처장과 들이닥쳐서 인권조사를 하는데 종사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방에 가둬놓고 녹취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막 말도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도에 처음 시설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회복지 장애계는 영장도 필요 없구나, 누구나 들어와서 저렇게 조사를 할 수 있나라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조사 후에 법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설장이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 이때 제가 느낀 거는 신진석 씨를 내부 고발한 게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거를 제가 자체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시설에 부탁을 했고, 자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신진석 씨 외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 발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리엘 법인은 대규모 시설 폐쇄 시범 사업 모델을 구상한다는 목표하에 법인 산하 약 70여 명이 거주하는 노인 요양시설을 단 5개월 만에 폐쇄하고, 당시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던 3개의 시설을 2018년까지 60명만 남기고 모두 탈시설시키겠다는 계획하에 매년 20명에서 30명가량의 장애인을 강제 퇴소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탈시설이 자립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나가는 것이고 자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년 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주로 사용된 방법은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요양 등급을 받게 하여 노인요양원으로 퇴소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한 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에서 노인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애인이 아닌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으면 안 되고 노인 요양시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황당하지만 이렇게 해서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그 박혜자 어르신으로 그 당시 제가 2016년 2월 1일 날 입사했는데 3월 달에 누가 죽었는데 시설에서 경찰서를 가는 겁니다. 2015년도에 퇴소했다는데 2016년 3월 달에 도대체 왜 시설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가 너무 궁금해서 그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봤더니 이 신진석 씨랑 같이 함께 강제 노인요양원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퇴소됐던 분이고, 노인요양원은 알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전혀 전무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질환이 발생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서 또 황당한 게 노인요양원은 간병인이 붙지 않는답니다. 시설은 시설에서 시에서 돈을 전액 지원해서 장애인이 입원하게 된 경우 24시간 간병인을 붙여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간병인이 붙지 않아서 이 사람이 혼자 밥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답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하고 이것도 내부 고발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장애인들을 타 장애인 거주시설로 퇴소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분산 배치라고 그래서 신생으로 만들어진 거주시설로 장애인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도 되게 웃긴 거는 조금 이따 동영상에 보실 분들 중에 한 분은 그쪽 시설을 보내는데 그쪽 시설에서도 이분이 너무 체중증이어서 못 받겠다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호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까지 무조건 시설을 폐쇄할 거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가신 부모들도 많았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석 씨처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뒤에 강제 퇴소시켜버린 겁니다. 도대체 요양병원은 그냥 일반 병원입니다. 장기간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의사가 상주하는 일반 병원이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기본적으로 간병을 그 가족이 해야 되는데 이런 무용고자를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퇴소시킨 다음에 이거를 퇴소 조치를 해버리니까 아무도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견했을 때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보호자도 없는 이 무용고 발달장애인들을 자립시켰습니다. 이 자립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황당한 게 자립교육이라는 게 기껏 하는 게 데려가서 오페라 보여주고
극장 가서 영화 보여주고 카페 가서 밥 먹여주고 이게 다 자립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나가면 이렇게 산다.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한다. 현실은 전혀 다르지만 이거를 자립교육이라 해서 20몇 번 하면 20몇 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퇴소 대상자가 됩니다. 의사표현 필요 없고 공공의견도 필요 없고 그대로 퇴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휴먼시아나 이런 데에 임대주택에 보호자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도 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럼 누가 확인할 수 있느냐?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답니다. 자기 집이라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CCTV라도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걸 그러면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폐쇄 진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TF팀에 박경석 이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사회는 TF팀을 딱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TF팀을 구성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특별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이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를 김포경찰서에 제가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니까 김포경찰서에 가져갔더니 김포경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유기고 버린 건데 도대체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한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그 이익을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이익이 뭐겠냐? 돈이지. 그러면 돈 문제를 찾아야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인권 문제를 고발을 정말 여러 군데 했는데 인권위한테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요. 제가 인권위 처음 찾아올 때 이런 협박도 당했습니다. 당신 이거 고발하면 사회복지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다. 고발하지 마라. 너 상대가 누군지 알고 고발하냐. 이제 입사한 지 6, 7년 된 사람이 상대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깡다구밖에 없었죠. 뭐냐. 뭐 여기 그만두면 병원 가서 물리치료사 하면 되지. 뭐가 겁나. 하고 했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횡령 문제를 드디어 찾기 시작했는데 시설에 오니까 3억 원 횡령 사건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시민단체가 2억 4천이라는 돈을 횡령을 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수산나의 집이라는 요인 요양을 폐쇄시키고 그걸 담보로 그 돈을 갚았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대출받은 돈을 매달 150만 원씩 추가 수당으로 해가지고 횡령을 했는데 그 금액이 발견된 게 3,500만 원. 그 법인 사무처장조차도 똑같이 받아가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횡령 사건 이거를 고발했다가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2018년 11월 달에 제가 MBN에까지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MBN에서 특집 방송으로 방송을 한 후에 2019년도에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당연한 보복이겠죠. 해고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BN 기자가 당신이 제보했다고 얘기해줬다. 네가 제보한 거 알고 있다. 네가 이런 거를 제보해서 자기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해고한다라고 뒤에서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당시 노조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저는 당시 한국노총위원장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했고 한국노총위원장이 서울시 본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줬습니다. 해고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서울시가 대외협력 비서관 이지환을 보내서 해고를 막 시행을 하더라고요. 복직을 막고 해고를 강행하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그 달에 전장인이 데모를 한 다음에 전장현 박병석과 박홍숙이
향유의 집을 2019년도까지 폐쇄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사업자로 6월 달에 바로 선정을 하고 7월 달에 둘이 협약식을 하고 협약서에 도장까지 찍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무한 지원주택이라는 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어떻게 됐느냐? 집을 줍니다. 집을 19채를 주면 19명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탈시설이고 이게 자립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 장애인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장애인이고 보호자고 지원주택에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무용고자들을 무용고 발달장애인들 의사표현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이 사람들을 특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넣어버리더라고요. 이거를 이 전에 신진석 씨 사건이랑 고발했을 때는 인권위가 경찰이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 사건 중에 저한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2019년 9월에 인권위가 이 탈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는 다른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 시설을 조사하면서 이런 공고를 내립니다. 무용고 발달장애인들을 본인 동의 없이거나 공공후여인도 지정하지 않거나 부모가 지 마음대로 퇴소를 시키거나 시설장이 마음대로 퇴소를 시킨 거는 엄격히 헌법에 위배한 장애 차별적인 인권 침해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막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라 했고 2020년 1월 6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드디어 강력한 협조 공문을 전국에 발송을 합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 정서적 학대 행위로 징역 5년을 처하는 형사 범죄다. 이거를 발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릴 것이라고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요. 당연히 지원주택 사업자에서 이렇게 해서 무용고 발달장애인을 퇴소하니까 저는 이를 모든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했다고 또 해고당했습니다. 중징계 처분받고 또 해고당하고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게 보호자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지금 틀 동영상은 2020년 9월 달에 퇴소된 장애인들 중에 제가 조금 너무 심각하신 분들을 2020년 4월경에 촬영을 했습니다. 제 환자들이었고요. 이분은 고씨로 지금 코에 콧줄 끼고 계신 거 보시죠? 비위관으로 직접 식사도 못 하셔서 음식을 투여해야 하는 분이고 이분은 유씨로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위관을 착용해서 음식을 섭취하지만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저런 분들은 그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거나 침이 입에 들어갔을 경우 기도를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위로 저렇게 관을 통해서 직접 투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거나 침이 목으로 넘어갈 경우 그 침이 기도로 흡입되는 그 흡입성 폐렴이라는 게 걸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퇴소되기 직전에도 폐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했었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복해져서 죄송합니다. 현재 인권위는 탈시설을 위해서는 이런 게 허용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를 상대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엄연히 장애인 학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희 명확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싸우면서 발견한 거는 지금 현재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은 없어집니다. 일명 요양시설에서 거주 시설로 각하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거주 시설차라 사라지고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자립 교육기관으로 변경이 될 것이며 의료 요양시설이라는 의료 일종의 장애인 요양병원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여생을 편하게 보내야 될 곳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탈시설 지원법과 서울시 조례안을 만든 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만든 탈시설 민관협의체인데 거기서 만들었는데 각각의 위원장이 박경석입니다. 그리고 박경석은 제가 이거를 고발했다고 해서 저를 해고도 했고요. 저는 현재 박경석을 포함한 저를 해고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 보호자들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시설법은 왜 탈시설법이냐? 자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립이 아니고 탈시설법과 서울시 조례안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전국에 있는 거주시설의 약 70%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이고 이들은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탈시설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강행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아마 또다시 형사고소를 당하겠죠. 그러나 사실 사람을 살린다는 데에서는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나 국민의힘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탈시설 시범사업소 피해자 박충렬입니다. 저는 장애인 시민단체와 사회복지부로부터 그들의 목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인권 탄압을 받고 거주하던 시설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본 성명문을 통해 그들이 행한 행위와 저희 가족이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여 동일한 장애인 인권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과 정책이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딸은 다운 증후군인 발달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딸은 2000년부터 구 서감제당이자 현 사회복지법인 프리어엘의 향유집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은 장애인 동의 없는 무분별한 탈시설로 2021년 4월에 강제 폐지되었고 현재는 동일 법인 시설인 해맑은 마음태 강제 이전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맑은 마음터조차도 당사자 몰래 정부의 탈시설 시범사업소로 지정되어서 저희 딸은 또다시 이 시설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탈시설 사업의 시작은 이전 재단의 횡령범죄가 정리된 후 2009년부터 재단 명칭과 운영자가 바뀌면서부터였습니다. 새로운 이사장과 이사진들은 탈시설 운동 시민단체 관련자로 한국 최고의 인권 전문위원, 장애인 시민단체장, 국가기관의 민간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정작 탈시설 과정에서 제가 그들에게 직접 받은 느낌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인권과 의거는 그들의 관심 밖이었으며 도리어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듯
비밀리에 행해졌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향후의 집 내부 고발자로부터 전해들은 시설 폐지 소식을 계기로 탈시설 사업에 항의하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법인 이사장이 산하시설에 대한 폐지 통보 이후 거주 장애인들이 대거 퇴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딸과 함께 지냈던 친구이자 가족 같았던 그 동료들, 그 지상 천국 같았던 그들의 삶태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무연구 발달장애인들이 퇴소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보호자분들과 비대위를 결성하여 무연구 발달 장애인들의 강제 퇴소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면담, 정부기관 진정서 발송 등 20여 건의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저희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법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에서는 각종 허위사실로 저희 딸에게 퇴소 압박을 하거나 생필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등 법인이 갖고 있는 권위로 저희 딸과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심장에 장애가 있는 딸은 합병증으로 하체 부종과 요실금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딸에게 필수 생활식품인 기저귀조차도 고의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능 보강 사업을 법인에서 수년간 중지하여 딸이 지내던 방은 필수용품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고 적절한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아 참으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법인에서 저희를 힘들게 한 것 중 하나는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인에게 수차례 내용 증명을 전달하여 현행법에 적정되는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 중단해 줄 것을 표명했습니다. 무연고자 강제 퇴소 중단과 시설 폐지 불충분 조건에서의 폐지 행위 중단, 그리고 딸의 강제 이동 금지에 대한 사안이었지만 법인으로부터 받은 회신은 거의 없었으며 받더라도 소극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또한 시설 폐지를 막을 수 없어서 저는 딸의 의료기록 등 개인 자료라도 잘 갖고 있자라는 생각으로 해당 자료를 관할지자체와 법인에게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결국 시설이 폐지되어 단 한 장의 자료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현재도 당사자물에게 진행된 탈시설 시범 사업에 대해 진실을 알기 위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5일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구 내용은 딸이 거주 중인 시설이 탈시설 시범사업소로 지정되는데 최근 3년간 인권 범죄 등이 일어난 곳은 대상자에서 배제되어야 함에도 되려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정보 비공개라는 재결이 내려질지 두고 볼 일이며 수많은 눈이 지켜본다는 것에 대해 관계자분들의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딸이 머물고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은 내노라는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이 운영진으로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과 제가 받은 피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넘어 인권범죄와 각종 범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처지하고 밝히기에 행정소송 등 수십 건의 정당한 절차를 밟았지만 번번이 막혔고 그러는 동안 의사표현과 거둥이 어려운 애꿎은 장애인들이 점점 사지로 내몰려 사망사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철저히 되살아지길 바랍니다. 어떤 조직에 의해서 수년간 자행되어 왔으며 또한 해당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막을 곳은 어디인지 밝혀져야 하며 다시는 저희 장애인들에게 이런 인권 범죄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세워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 어머니 두 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아이들만 먼저 보내고 어머니 두 분만 살아남아서 지금 구류 중인 어머니들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 같은 일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김연아 대표 어머니 아이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표 어머니께서 굳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마음이 아프셔서 더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마 전국의 모든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일 것이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거주시설입니다. 아이를 낳고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될 날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날이 되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아가시는 부모님들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장으로서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 마을 가족들처럼 즐겁게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줄 알며 착각하다가 최혜영 장애인 의원 등 68인이 발의한 탈시설법과 복지부 로드맵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연아 어머니 대표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익제보자의 제보와 대구청안복지재단의 종사들의 제보를 듣고 더욱더 경악하였습니다. 이들 보호해야 할 장애인단체 장차윤과 인권단체 발바닥과 또 종사자를 보호해야 할 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궁극적으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감시 감독해야 할 지자체장과 공무원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포갑을 보며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집단 인권 범죄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저 또한 장애인 시설장이기도 하지만 천주교 신부로서 이들을 보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천주교 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천주교 주교회 사회복지위원장이신 유영촌 주교님과 총무 이기수 신부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을 제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아까 보신 그 장애인들의 사진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진이라고 그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며 가장 약자인 시설의 무용고 발달 장애인들을 지킬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에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어 부모님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어머니들이 장애인들을 낳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장애인들에게는 어머니들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거주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들 그리고 평균 수명이 28살밖에 되지 않는 이들에게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어린이집의 등교와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짧은 인생을 함께할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에 방호복을 입고 오늘도 24시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서 노숙인들을 보살피는 생활교사 여러분, 동료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들과 노숙인들을 시설에 가두고 감시, 감독하는 교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들에게 제2의 부모, 형제, 동료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대상은 멈추어도 되는 금속 기계이거나
발로 차도 되는 택배 박스이거나 그러한 말 못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한 부모의 아이 그리고 한 인간입니다. 생활재활교사 여러분은 인간을 살리는 사회복지의 꽃심을 잊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3월 초에도 발달장애인 가정을 둔 가정에서 동반자살, 저는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살해를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가정,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 또 방화 사건으로 일가족이 또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중증 장애인 가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가 그런 장애인 가정의 최소한의 삶, 최소한의 생계마저도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복지 수준을 만든 데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탈시설이라고 국정과제랍시고 탈시설을 몰아붙이면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넓히는 데는 등한시하고, 또 탈시설 시범사업이랍시고 방금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그런 오히려 인권 유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가 대폭 확충돼서 최소한의 삶, 최소한의 생활부터 보장시켜야 지역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복지가, 환경이 나아지게 만들고, 그런 환경이 제대로 나아진다고 하면은 어느 부모, 어느 장애인이 시설에 가서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서비스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무조건 꺼내자, 방 하나 주고 활동지원사 하나 붙여주면 된다. 그들의 삶은 누가 보장해주며 그들의 복지는 누가 챙겨줍니까? 우리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장애인단체들도 지역 현실, 가정의 현실, 또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그런 복지 서비스들을 증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같이 뜻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서 그런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단순히 탈시설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 서비스가 우리 장애인들을 충분히 케어하고 모든 토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종성 의원님께서 탈시설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된 것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충격을 가져온 것이 참 많습니다. 이 탈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수치를 맞추기 위한, 또 그리고 기한을 정해두고 달성해야 되는 목표인 양, 이렇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렇게 밀어붙여졌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시설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모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이전에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이것은 인권 유린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어떤 장애인 부양의 책임이라는 것이 가족에게 귀속되고 이런 것들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런 어떤 정책이 정말 특히 무연고 장애인에게 이런 판단을 강요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권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넘어서서 가족이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양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에게 다시 전가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제 장애인들을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어 있지만은 또 가정이 굉장히 형편이 유복하거나 아니면 또 그럴 형편이 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탈시설 문제와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 문제, 무연고 가정에서의 탈시설 문제 이런 것들은 엄격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무슨 수치 달성을 위해서 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말 시설 이용자 부모회,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이용자 부모회 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이 입법이나 아니면 인수위의 정책 과제에도 반영되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제가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님께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공익 제보자를 전주교가 함께 보호를 하고 있겠지만 저만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 공익 제보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장년과 발바닥을 이겨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공익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보를 다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 계신 이종성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어떤 의원님들도 이런 아주 중요한 공익 제보에 대해 가지고 꼭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보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박대성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대한 카르텔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제가 줄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라고 또 따로 기회가 있을 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장애인 관련 문제라는 것이 일부 단체의 생각이 장애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또는 장애인 가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작금의 현실에 저희가 다소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하면서도 오히려 더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과의 소통 창구로서 당연히 저도 언제든지 부모회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응대해 나가겠지만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당의 장애인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고 계신 이종성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